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오늘은 체게바라 평전 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이란 얘기는 체게바라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얘기겠죠. 대단원의 막을 오늘 내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의 670쪽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요, 아주 거창합니다. 인간은 꿈의 세계에서 내려온다. 더러는 나무 아래에서 서둘러 쓴 듯한 채의 일기는 간결하고 정확하게만 쓴 글이라 그의 감정을 온전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일기는 1967년 10월 7일에서 끝이 난다. 3월에 다니엘이 변절하면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는 올란도를 데리고 갔다. 카미리에서 다니엘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정부군에게 모조리 털어놓았다. 정부군은 그때 쿠바인들이 이곳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부 근처에 마련된 동굴과 은신처의 정확한 위치를 군이 알게 된 것은 체와 대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그의 10월 7일자 뉴욕타임스에 체게바라의 마지막 저항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다음은 기사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볼리비아의 카미리, 에르네스토 게바라처럼 많은 곳을 돌아다닌 사람에게도 안데스 산맥이 아마존과 유역의 가장 다시 읽겠습니다. 아마존강 유역에 가까워지면서 좁아지는 무인 지경의 막다른 골목은 정말로 모든 것에서 생소한 장소이다. 태양은 하루 종일 먼지 많은 골짜기 위로 내리쬐면서 대지와 덤불숲을 뜨겁게 달군다. 숱한 곤충들, 거대한 파리, 모기, 거미가 소리도 없이 달려들어 마구 물어뜯는다. 먼지를 뒤집어 쓴 데다 벌레에 물려서 다들 살갗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한다. 그 지역은 초목이 뒤엉킨 채 말라 비틀어져 있고 가시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물길 근처의 가파른 길이나 구불구불한 오솔길이 아니면 감시가 심해서 사실상 이동할 수가 없다. 군 보고서에 따르면 쿠바 출신 대장과 16명의 게릴라 대원들이 2주 전부터 계곡에서 군 병력에 포위되어 있다고 한다. 볼리비아군은 게바라 대장이 살아서 그곳을 빠져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지옥같은 행군을 계속하고 있는 게바라 대장의 상황은 전 세계 무장혁명에 대한 의미심장한 은유일 수 있다. 이게 요약글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체게바라의 마지막 저항이라는. 나중에 볼리비아의 이 붉은 10월 사건에서 살아남은 인티 페레도는 자신의 저서 체와 함께한 나의 투쟁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8일 아침은 추웠다. 점퍼가 있는 사람들은 점퍼를 꺼내 입었다. 치노가 밤에 걷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다. 모로의 건강 상태도 악화되어 있었다. 새벽녘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쉬고 다시 출발하였다. 대원들이 물을 마시려고 개울물 근처에 있을 때 감자밭에서 물을 퍼올리던 젊은 농부의 눈에 띄고 말았다. 그 농부는 바로 라이게라 읍장의 아들이었다. 그는 황급히 마을로 달려가 연락 책임자인 카를로스 페레스 파뇨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 무전기를 통해 근처에 배치된 군 지휘관들에게 연락이 닿았고 인원이 각각 145명인 2개 중대와 37명으로 구성된 기병대 총 327명의 군인이 출동했다. 지휘는 미국에서 온 군사 고문이 맡았다. 근처의 다른 중대들도 리오그란데 강이 흐르는 추로 협곡 쪽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곳에서 체의 부대는 포위당했다. 인티 페레도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5시 30분 우리는 협곡의 두 측면이 만나는 곳에 다다랐다.
멋진 광경을 연출하며 해가 떠오르자 이곳 지형을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산 로렌조 강까지 계속 갈 수 있을 만한 높은 지대를 찾았다. 협곡이 인접해 있는 데다가 봉우리에는 키 작은 관목들만 있어서 몸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했다. 채는 여러 측면에서 상황을 분석하였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후방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엄폐물이 전혀 없는 길을 지나왔기 때문에 저들에게 쉽게 발각될 수 있다. 더 전진할 수도 없다. 전진하면 바로 적의 소굴로 들어가는 꼴이 된다. 그는 유일한 가능성을 선택했다. 측면의 협곡에 몸을 숨기고 진지가 될 만한 장소를 찾는 것이다. 그때가 거의 8시 30분이었다. 17명 모두가 협곡의 중앙과 양옆에서 다시 출발하였다. 추로 협곡은 길이가 7km, 최대 넓이가 60m였다. 그리고 급경사로 떨어지는 급류에 이르는 곳까지 계속 좁아졌다. 채는 그때 재빨리 새로운 안을 내놓았다. 저들이 오면 10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저들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공격한다면 우리는 아주 불리해지고 기회가 극히 적어진다. 오래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저들이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공격을 한다면 우리도 대응해볼 해봄직하다. 그리고 오후 5시 이후에 전투가 벌어진다면 그때는 우리에게 아주 유리하다. 곧 밤이 될 것이고 게릴라는 어둠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게릴라전에 능한 채는 대원들이 흩어졌을 경우에 다시 모이는 방법까지 생각해 두었다. 흩어졌을 경우에는 늙은 여자를 만났던 작은 고원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아르투로, 파초, 윌리와 안토니오가 가장 아래에 있는 제1지점에서 방어태세에 들어갔다. 가장 상류에 있는 제2지점은 둘로 나누어 베니뇨, 나와 다리오가 위쪽을, 채, 냐토, 이니세토, 파블리토, 엘치노, 모로, 에우스타키오와 차파코가 6m 정도 아래쪽 틈새를 맡았다. 폼보와 우르바노는 한참 위쪽에 배치되었다. 17명 모두가 그의 지시사항을 들었다. 만약 군대가 협곡을 통해 침투하면 왼쪽 측면으로 빠져나가고 오른쪽 측면에서 전투가 시작되면 우리가 왔던 길로 후퇴한다. 위쪽, 즉 봉우리 쪽에서 전투가 시작되어도 그것으로 후퇴한다. 오전 11시에 나는 베니뇨와 교대했다. 하지만 베니뇨의 어깨 부상이 심해서 내려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곁에 누워있게 했다. 그런 다음 우리 셋은 우리의 위치로 갔다. 다리오와 내가 베니뇨를 부축해서 올라갔다. 11시 30분경에 채가 냐토와 아니세토를 폼보, 우르바노와 교대하라고 보냈다. 그 지점으로 가려면 적들이 내려다보는 곳을 지나야 했다. 먼저 아니세토가 그 지역을 통과하려다가 적의 총에 맞아 쓰러졌다. 전투가 시작된 것이다. 군대가 협곡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베니뇨, 다리오, 나 이렇게 셋은 지나다니기 불가능했고 어쩔 수 없이 우리 대원들은 갈라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게릴라들의 저항이 워낙 거세서 군대는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하지만 대낮에 그것도 좁은 지역에 모여있는 수많은 군인들로부터 빠져나갈 가능성은 사실상 없었다. 가파른 절벽이 끝나는 지점에 초목이 전혀 없는 지역이 시작되고 있어서 정부군은 비둘기를 맞추듯 쉽사리 목표물을 겨냥할 수 있었다. 그 자리에 도착한 비연대 지휘관인 가리 프라도 대위는 바이에그란데에 있는 사령부에 전투가 시작되었고 급히 헬리콥터가 필요하다고 보고한다. 비행기와 추가 병력도 더 필요하다고 했다. 네이팜탄을 실은 AT-6 전투기가 왔지만 군인들과 게릴라들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사용할 수가 없었다. 쿠바 정보기관인 G2 요원들은 생존자들의 증언 외에도 세밀한 조사를 통해 그 당시의 정황을 정확히 밝혀냈다. 쿠바 정보 요원들은 1969년 라파스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 볼리비아 정부의 허가를 받고서 정보를 수집했다.
그들은 체의 체포와 살해에 연루된 군인들을 만나 쿠바가 아닌 남아메리카 여러 나라에 기자 행세를 하면서 그들에게서 비밀을 빼냈다. 체는 군이 우세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후퇴를 결정한다. 그는 대원들을 분산시키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환자와 부상자를 도망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도망치는 동안 그와 나머지 대원들이 엄호를 하기로 했다. 다음은 인티의 기록이다. 그는 환자인 모로, 에우스타키오, 차파코를 구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싸울 수 있는 파를리또를 그들과 함께 보냈다. 체는 치노, 가로 열고 후안 파를로 창, 페루 공산당 지도자, 괄호 닫고, 윌리, 안토니오, 아르투로, 마르티네스 타마요 중이 파초와 함께 남았다. 여기 지금 사람에 대한 설명이 좀 있는데요. 제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광부 노조 지도자, 쿠바인, 대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남았다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는 적의 사격선을 돌파할 수 있으리라 여긴 것이다. 싸울 수 없게 된 모로, 가로 열고 옥타비오 데라 컨셉시온, 쿠바 군의관, 가로 닫고, 에우스타키오, 괄호 열고 루시오 갈반, 무성기사, 괄호 닫고, 카파초, 괄호 열고 하이메 아라나, 볼리비아인 공산당원, 괄호 닫고와 그들을 데리고 가게 된 파블리또, 괄호 열고 프란시스코 루안세, 볼리비아인 학생, 괄호 닫고는 체와 동료들의 엄호를 받으며 궁지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하지만 10월 12일 리오그란데 강과 미스케 강이 합쳐지는 지점에서 붙잡혀 4사람 모두 처형된다. 볼리비아인 인티, 다리오, 냐토와 쿠바 사람 폼보, 베니뇨, 우르바노로 이루어진 그룹은 간신히 포위망을 벗어난다. 볼리비아 군대가 맹렬하게 추격하지만 걸어서 안데스 산맥을 넘고 칠레 국경을 통과한다. 그 당시 칠레 대통령이던 살바도르 아옌데가 그들을 맞아들여 직접 타히티로 데려간다. 그곳에서 프랑스 주재 쿠바 대사 바우딜리오 카스텔라노스가 파리와 프라하를 경유해 아바나로 그들을 다시 데려간다. 그들 6명이 볼리비아 원정대 중 유일한 생존자들이다. 체가 남은 대원들을 이끌고 포위망을 뚫고 나가려고 했을 때는 이미 군대가 모든 출구를 봉쇄해버린 뒤였다. 무리하게 강행군을 하면서 체는 엘 치노를 부축한다. 그런데 치노는 귀가 들리지 않는 데다 두꺼운 안경을 써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리마에서 신문을 당할 때 안경 다리마저 부러졌었다.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그는 1km 이상은 더 가야 있는 집결지로 가기 위해 체의 부축을 받는다. 작은 고원에 도착하기 직전에 치노는 비틀거리다 안경을 떨어뜨리고 안경을 찾느라 엎드려 기어다니며 더듬거리기 시작한다. 체는 그를 도와주려고 한다. 그러다가 그들은 베르나르디노 우앙카 중사가 지휘하는 기관총 진지의 조준선에 들어가게 된다. 군인들이 일제 사격을 시작하고 체는 오른쪽 장단지 아래에 총을 맞는다. 응사를 하지만 그의 M1 소총에 총알이 관통하면서 고장이 난다. 체는 얼른 연발권총을 빼들지만 총알이 더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거라고는 단검뿐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두 사람은 고원까지 간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체의 장단지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멈추게 하는 것이다. 마실 수 없는 유황수가 흐르는 급류 근처 땅바닥에 앉아 체는 손수건을 꺼내서 둘둘 만다. 그리고 상처 위쪽에다 손수건을 동여맨다. 폭발음과 유탄 소리가 커서 적이 접근해오는 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았다. 그만큼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열중해 있다. 그때 정찰 중인 군인들 셋은 아래쪽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본다. 그림자 하나가 흔들리고 절뚝거리며 다른 그림자에 의지하고 있다. 총을 지팡이 삼아 땅을 짚으며 기어오르고 있다. 그림자는 여전히 흐릿하다. 체 게바라 대장이 다가온다. 하지만 군인들은 아직 그가 체 게바라라는 것을 모른다. 이렇게 해서 쿠바인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게릴라 영웅,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혁명가인 그가 곧 적의 소나기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두 사람의 그림자를 맨 처음 본 정북은 발보아는 우앙카 중사를 찾으러 달려간다. 그는 이제 이게라 열매를 따듯 채와 진호를 따가지고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게라라는 열매는 무화과 나무에 열리는 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우 에르타 데아 구일라르 근처에서 해가 저물고 황혼이 찾아올 무렵 일어난 일이다. 그보다 좀 더 높은 곳 바로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있던 윌리도 곧 붙잡힌다. 군인들이 두 반란군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동안 우안카는 프라도 데이에게 이 일을 보고한다. 프라도 데이는 그에게 게릴라 셋을 데리고 자기가 있는 200m 아래 지점으로 오라고 명령한다. 프리도는 주로 협곡해서 채를 생포했다고 곧장 바이에그란데에 알린다. 시각 15시 30분. 라몬을 체포한 것이 확실함. 명령을 기다리고 있음. 그는 부상당했음. 16시 30분에 헬리콥터 한 대가 채를 데리러 서둘러 전투 지역으로 날아간다. 채는 대단한 노획물 취급을 받는다. 하지만 탈출에 성공한 게릴라 대원들이 결사적으로 저항했기 때문에 착륙할 수가 없다.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부상당한 군인들을 호송하러 갔던 비행기도 바이에그란데로 되돌아간다. 17시에 애매한 글귀가 담긴 전문이 라파스에 전해진다. 라몬을 체포한 것이 확실함. 10분 후에 그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음. 채는 안토니오 아르투로의 시체를 가지고 지나가는 군인들을 본다. 그들은 적과 접전을 벌이다 죽었고 파초는 심한 부상을 당했다. 그는 군인들에게 자신이 동료를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거절당한다. 그리고 파초는 곧 사망한다. 17시 30분 날이 어두워진다. 게릴라 대원들에게는 너무 늦게 찾아온 밤이다. 부대는 작전 지역을 벗어나 8km 떨어진 라이게라 마을로 내려간다. 채, 치노와 윌리는 손이 묶여있어 움직이기가 고통스럽다. 두 동료들보다 상태가 나은 윌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돕는다. 가파르고 험한 길에서는 군인들이 그들을 부축한다. 다른 군인들이 시체를 들고 뒤따라온다. 라이게라에 가까워지자 유격대의 미겔 아야로와 소령과 바이에그란데 연대의 사령관인 안드레스 셀리치가 이 기이한 행렬 쪽으로 다가온다. 그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이곳에 도착했다. 읍장인 아니발 키로가 시체를 싣고 갈 노새를 모는 농부들과 함께 그들을 뒤따른다. 19시 30분경에 군의 행렬이 라이게라에 들어온다. 석유 램프의 약한 불빛들이 흔들거리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게릴라 잔병들을 보려고 어둠 속에 하나둘씩 모습을 나타낸다. 존경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들이다. 군인들은 채를 아도베 벽돌로 지은 작은 학교로 데려가 교실에 감금한다. 아르투로, 아니세토, 파초와 안토니오의 시체도 그곳에 내려놓는다. 윌리는 나무 칸막이로 나누어진 옆방에, 치노는 또 그 옆방에 감금된다. 일생을 통해 많은 농민들에게 글을 가르쳤던 채는 이 초라한 시골 학교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될 터이다. 21시경에 장교들이 식사를 마치고 돌아와 채에게서 아직 잡히지 않은 게릴라 대원들을 체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빼내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거친 벽에 부딪힌다. 아드레스 셀리치가 앞으로 나오더니 채에게 욕설을 퍼붓고 구타하고 수염을 잡아당긴다. 여기 아드레스 셀리치에 대한 설명은요, 볼리비아 대통령인 반세르 장군에 대항하는 쿠데타를 모의했다가 체포되어 라파스에서 신문을 받던 중 사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통에 채의 수염이 뭉텅뭉텅 빠져버린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채는 묶인 두 손의 손등으로 그의 뺨을 갈긴다. 그러나 그의 손목은 뒤로 묶인다. 그러자 그의 손목은 뒤로 묶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이어 군인 세 사람이 전신기사의 집에서 돌아오고 노획물을 나누어 갖기 시작한다. 노획물 가운데에는 롤렉스 시계 4개, 채의 독일제 졸링겐 단검, 45경 독일제 권총,
미국 달러와 볼리비아 페소가 있다. 셀리치는 체의 가방을 가로챈다. 그 안에는 필름과 녹색의 작은 책이 한 권 들어있다. 체는 그 책에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서사시 몇 구절과 쿠바의 니콜라스 기메메의 오르노스의 돌 같은 시를 베껴 놓았었다. 그리고 체가 주석을 달아 그려놓은 그 지역 참모본부의 지도들도 눈에 띈다. 그 밖에 자잘한 물건들은 군인들에게 돌아간다. 몇 가지 물건들은 그들이 나누어 가지기 전에 전신기사의 아내인 님파 아르테아가가 먼저 가로채서 기념물로 간직했는데 그 중에 체의 잔과 칼이 있었다. 잠시 후 23시경에 전문 하나가 바이에그란데에 전해진다. 내가 내일 새벽 1시에 헬리콥터를 타고 도착할 때까지 페르난도를 살려둘 것. 연대장 센테노 아나야. 자정에 미겔 아야로와 소령이 주변을 정찰했다. 그는 군인들과 아니발 키로가 읍장 사람 이름입니다. 키로가가 사람 이름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인들과 아니발 키로가 읍장이 술을 마시며 소란을 떠는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간다. 그는 그들이 체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을 알아챈다. 전에 그를 욕했던 하사관 베르나르디노 우앙카와 마리오 테란이 앞장을 선 것이다. 체를 살려두라는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아야로아와 가리프라도는 젊은 하사관들 중에서 규율을 잘 따르고 똑똑한 사람들을 골라 교대시킨다. 마리오 우에르타가 그 속에 끼어 있었다. 여기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로렌센티그는 후안 호세 토레스 대통령 암살 기도에 협력하지 않았고 또 체의 살해 현장에 있었던 거추장스러운 목격자라는 이유 때문에 1970년 10월 9일 암살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말로만 듣던 게릴라 영웅의 모습에 매료되었다. 나중에 그는 체에게 매혹당했었다고 실토하게 된다. 체는 그에게 볼리비아 민중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점점 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입에다가 귀를 가까이 대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아주 많이 아프오. 당신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하고 싶소. 나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여기 가슴에. 체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었던 그 볼리비아 청년은 그에게 이불을 가져다주고 담배를 건넨다. 9일 새벽에 학교의 보조교사인 훌리아 코르테스가 교실에 들어온다. 그녀는 그 악마의 화신이라는 사내를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한다. 그는 지쳤다기보다는 오히려 가라앉아 있다는 표현이 어울릴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을 한다. 그는 그녀가 행하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나중에 라틴 아메리카 역사에 기록될 사건이 이 작은 학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이야기한다. 그는 공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고귀한 정신의 소유자였지요. 그녀는 나중에 몇 번이나 이 말을 되풀이한다. 6시 30분에 사람들은 그녀에게 나가라고 한다. 호아킨 센테노 아나야와 쿠바 출신 CIA 요원 펠릭스 라모스를 태운 헬리콥터가 막 도착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아나야에 대한 그 호아킨 센테노 아나야는요, 밑에 그가 대사로 있었던 파리에서 1976년 5월 11일에 살해당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CIA 요원 펠릭스 라모스는 펠릭스 곤살레스 마이애미에서 살았고 체가 쿠바 국립은행을 운영하던 때에 그 은행에서 일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지금 CIA 요원이 되어 있네요. 센테노는 체와 몇 마디를 주고받고 체는 라모스와 심하게 말다툼을 한다. 그런 다음에 체와 다른 편에 서 있는 쿠바인이 교탁 위에 사진기를 올려놓고 체의 일기에 들어있는 비망록을 사진으로 찍는다. 이건 방금 얘기했던 그 CIA 요원으로 신분이 바뀐 펠릭스 라모스겠죠. 다른 반대쪽에 있다는 것은 반대쪽에 있는 쿠바인. 바로 그 순간에 바리엔토스는 워싱턴에서 볼리비아의 외무부 장관
월터 게바라 아부세 박사가 보낸 전보를 받는다. 그는 미주기구 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제 목숨을 구하는 것이 내게는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소한 실수도 저지르지 않아야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었다. 따라서 그를 일정한 기간 동안 라파스에 구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일 것이라 여겨졌다. 그들을 얼마간 가두어 놓으면 자연히 세계의 관심이 사그라들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잊혀지게 마련이므로. 하지만 바리엔토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정작 관심을 기울인 메시지는 지난밤 23시경에 미국 대사 더글러스 챈더슨이 그에게 건네준 것이었다. 핸더슨은 린든 B. 존슨 대통령에게 볼리비아 정글에 공산주의 게릴라들이 있음을 알렸고 워싱턴은 채를 제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논쟁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공산주의를 향한 공동의 투쟁과 세계 전복의 채가 완전히 실패했고 전투 중에 죽었다고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감옥에 가두는 식으로 살려두어서는 위험하다. 만약 그를 투옥한다면 광적이고 과격한 집단들이 그를 석방시키려 할 것이다. 재판이 진행되고 전 세계의 여론이 쏟아지면 볼리비아 정부는 더는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대사는 카미리에서 벌어진 레지 드브레의 재판 결과가 볼리비아와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그는 드브레를 위해 재판에 개입한 드골 장군에 대해 거친 표현을 쓴다. 그리고 만약 그 프랑스 젊은이를 체포하자마자 없앴다면 여러가지 성가신 문제를 피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슬쩍 언급한다. 그는 채를 살려둔다면 그 나라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다짐을 잊지 않는다. 반대로 그가 죽으면 쿠바 혁명, 특히 피델 카스트로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드브레는 체게바라와 함께 있다가 밖으로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볼리비아 정부군에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프랑스인이고 채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은 미국의 오랜 수건이었다. 피그만 침공이 실패한 이래 CIA는 쿠바의 정권이 뒤집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틈만 나면 큰 소리 쳤다. 그리고 피델, 라울 채를 제거하는 것이 목표인 일명 쿠바 작전을 세워놓고 있었다. 1962년 1월에 대통령의 국가안보 자문인 맥조지 번디, 국무성의 알렉시스 존슨, CIA의 맥콩과 참모본부의 리만 렘니처는 국무성에 모여 쿠바 계획이 최우선 과제라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채를 제거하자는 결정은 이미 오래전에 내려진 것이었다. 마리엔토스는 서둘러 참모회의를 소집하여 군사령관인 알프레도 오반도 칸디아 장군에게 채를 제거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알린다. 그리고 장군은 바이에그란데에 암호로 된 사형집행 명령서를 보낸다. 그리고 나서 오반도는 몇몇 군 장성들과 함께 서둘러 바이에그란데로 간다. 10시경 채를 없애라는 명령이 라이게라에 전달된다. 마리오 우에르타 로렌세티는 CIA 요원이 채에게서 정보를 빼내려 신문할 때 그 자리에 있게 된다. 11시경에 센테노는 사형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님파 아르테아가의 딸이고 학교의 젊은 여교사인 멜리다 이달고가 채에게 마지막 스프를 가져다 준다. 센테노는 펠릭스 라모스에게 이 일을 직접 결정하라고 제안한다. 셀리치와 아야로와의 동의를 받아 마침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하사관 3사람을 불렀다. 그들은 마리오 테란을 선택한다. 테란은 차분히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채를 일으켜 세운다. 하지만 테란은 자신이 임무를 완수할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그때 채는 그가 일을 끝낼 수 있도록 격려한다. 소아, 겁내지 말고 방아쇠를 당겨. 군인은 몸을 떤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한다. 그는 눈이 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매혹당했습니다. 나는 크고 위대한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테란에게 술을 마시게 하지만 소용이 없다.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다. 그 순간 애 옆방에서 총소리가 울리고 연달아 그 옆방에서 또다시 총소리가 울린다. 채는 윌리와 치노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13시 10분에 볼리비아 장교들과 CIA 요원이 테란에게 임무를 수행하라고 재촉한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벨기에제 UZI 방아쇠를 당긴다. 조준이 잘못되었는지 채는 여전히 살아있다. 심장에 단 한 발이면 일은 쉽게 끝나련만 어느 누구도 쉽사리 나서지 못한다. 나중에 쿠바의 G2 비밀 보고서는 펠릭스 라모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킨다. 나중에 라파스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쫓겨다니던 다시 읽겠습니다. 나중에 라파스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쫓겨다니던 마리오 테라는 1968년 4월 자신이 살던 집 4층에서 투신한다. 님파 아르테아가는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사제 로저 실러가 죽은 이를 시트로 감싸고 눈을 감겨주는 것을 돕는다. 그때 밤색 눈이 갑자기 푸른색으로 변한다. 마치 그의 삶이 가을을 지나 영원한 천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사제가 조사를 읊조리고 얼룩진 피를 닦아내고 탄 피들을 치운다. 그런 다음 사체는 들것에 실려 볼리비아 군의 헬리콥터가 있는 곳으로 옮겨진다. 그렇게 하여 16시에 바이에그란데를 향해 떠났던 헬리콥터는 30분 만에 돌아간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 소식을 듣고 나온 군중들의 둘러싸인 운구차는 세뇨르 네말타 병원까지 간다. 그곳에서 C씨는 임시 영안실로 사용할 세탁장에 안치된다. 채의 C씨는 펠릭스 라모스와 임무 교대를 한 다른 CIA 요원 에두아르도 곤살레스가 호송한다. 의사들, 기자들 모두가 볼리비아 군 하사관들을 앞에 세우고 작전 지휘를 하는 군복을 입은 이 30대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가디언지의 통신원인 영국인 기자 리처드 곳은 다음과 같이 썼다. 지퍼 달린 우솥에 황록색 옷을 입은 C씨는 분명히 채였다. 나는 1963년에 쿠바에서 채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는 미국에 대항한 전투에서 전 세계의 급진적인 군대를 지휘하려고 시도한 유일한 인물이었다. 이제 그는 죽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이 그와 함께 사라질 수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게릴라 용의 시체를 간호사인 수산나 오시나가와 그라시엘라 로드리게스가 씻기고 의사인 호세 마르티네스 오소와 모이세 아브라함 밥티스타가 사망증명서를 발급한다. 군의 요청에 따라 사망시간은 증명서에 기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의사들에게 시체를 해부할 것과 경찰들과 아르헨티나의 전문가들을 기다리기 위해 포르말린을 주사할 것을 강요한다. 변절자 안토니오 도밍게스 플로레스 일명 레온이 다른 게릴라 대원들 시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불려온다. 승리자들이 바이에그란데의 산타 테레시타 호텔에서 전투가 끝났음을 축하하고 있는 동안 로저 실러 신부는 라이게라의 조촐한 성당에서 채를 위한 미사를 올린다. 작은 성당이 미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신자들은 고인을 기리며 경건하게 촛불을 든다. 밤이 깊어가고 신부는 저주의 말을 내뱉는다. 이 죄악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튿날인 10월 10일 체게바라가 세상에 없는 첫날 그의 시신은 임시로 만든 영안실에 안치된다. 사람들이 그가 정말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볼리비아인들의 긴 행렬이 이어진다. 마리아 무뇨스 수녀는 채를 반대한 CIA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상한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그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서 말하는 방식대로 하자면 내가 죽은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마치 그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기라도 하려는 듯이 이상하게 푸른색으로 변한 그의 눈은
다시 뜨여 있었다. 정오가 다 될 무렵에 호아킨 센테노, 아냐야 연대장과 볼리비아 정보부장 아르날도 사우세도 파라다가 기자 회견을 연다. 볼리비아 정보부장은 1967년 4월부터 체와 그의 대원들을 추적했던 사람이다. 그들은 체가 국가전복을 기도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물로 체의 일기를 내놓는다. 오반도 칸디아 장군이 사건 정황을 자기 나름대로 설명했기 때문에 기자들은 그들이 이야기에서 일치하지 않는 점들을 지적한다. 특히 체의 죽음에 관한 부분에서 말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군대는 체가 부상이 심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그가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사체 해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이 40세가량, 인종 백인, 신장 약 173cm, 머리털 밤색 곱슬머리, 역시 곱슬거리는 코밑수염과 턱수염이 있음, 짙은 눈썹, 코, 고듬, 입술, 얇음, 니코틴의 흔적이 남아있고 입이 반쯤 열려있음, 왼쪽 안에 있는 어금니가 없음, 눈, 연한 푸른색, 체격, 보통, 팔다리, 손과 발이 온전함, 왼쪽 손등을 완전히 뒤덮고 있는 흉터가 있음. 다음은 상해에 관한 내용이다. 1. 왼쪽 쇄골에서 같은 쪽 어깨를 관통하는 총상. 2. 오른쪽 쇄골 부근에 골절과 함께 총상, 총알이 뚫고 나가지 않음. 3. 오른쪽 늑골 부근에 총상, 총알이 뚫고 나가지 않음. 4. 왼쪽 측면 늑골 부근에서 등을 관통하는 총상 2곳. 5. 9번과 10번 갈비뼈 사이 왼쪽 흉부에서 같은 쪽 측면을 관통하는 총상. 6. 오른쪽 다리의 총상. 7. 왼쪽 다리 근육에 경미한 총상. 8. 팔꿈치 골절과 함께 오른쪽 아래팔 안쪽의 총상. 사망 원인은 흉부 총상과 출혈이다. 이 커뮤니케 뒷부분에는 볼리비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게릴라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가 파견한 전문가들이 에르네스토 게바라 데라 세르나가 확실하다고 증언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실제로 15일에 아르헨티나 경찰들이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던 체의 주민증 지문이 포르말린 병에 보관된 손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필체도 일기의 필체와 체의 동양인들이 가져온 자료에 나타난 필체가 같다는 것이 확인된다. 안토니오 아르게다스 멘디에타 내무부 장관의 명령을 받아 애초에 오반도가 내린 명령은 체의 손과 머리를 자르라는 것이었다. 센테노 아나야는 이 의견에 반대하고 머리는 자르지 않기로 결정한다. 무슨 생각에서였든지 아르게다스는 그 후에 체의 손과 그 손을 떠두었던 주영을 되찾아서 잠시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쿠바로 보낸다. 그때부터 쿠바에서 체의 손을 보관하게 된다. 훼손된 사체는 10월 10일에서 11일로 넘어가는 밤 사이에 지프로 바이에그란데에 주둔하고 있던 판도 연대의 막사로 옮겨진다. 당시 대위였던 가리 프라도 살몬을 볼리비아의 산타크루스로부터 우리에게 다시 읽겠습니다. 당시 대위였던 가리 프라도 살몬은 볼리비아의 산타크루스로부터 우리에게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그는 나중에 장군까지 진급하고 1994년 5월까지 런던 대사로 있었다. 시신은 곧 불태워졌습니다. 나는 생존한 게릴라들의 추적 작전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화장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수행한 하사관이 화장을 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화장은 10월 11일 새벽에 도시 근처의 외딴 장소에서 했다고 합니다. 다른 게릴라 대원들의 시체는 항공기지 근처에 공동묘지에 묻힌다. 바이에그란데 주민들은 그 사실을 알고는 채도 그곳에 함께 잠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의 시신을 찾으려는 시도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 시골 비행장은 곧 채를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순례지로 변한다.
그들이 그곳에서 채를 찾는 것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니리라. 채의 유해는 땅에 묻혔을 것이다. 그는 동료들이 묻힌 자리에서 80m 정도 떨어진 경사진 묘지 쪽에 묻혔을 것이다. 그곳에는 조절관과 여과기를 보호하는 뚜껑이 있었다. 불도저가 판 위를 지나면서 공동 묘효를 뭉개고 도수관까지 끄집어낸다. 관계자와 증인으로는 날품팔이 인디오 세 사람과 작업을 감독했던 군목이 있었다. 채의 시체는 나일론 가방 속에 넣어 하수구 아래에 있는 물이 모이는 장치 안에 두었을 것이다. 그리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잔디를 심고 판자를 덮었을 것이고, 인디오 세 사람은 다시 찾을 수 없었고 군목은 이듬해의 우루과이에 다시 나타났다. 그는 1980년에야 볼리비아에 돌아왔다. 볼리비아는 이제 이미 더는 종교적일 수 없는 나라였고 사람들은 죽음과 관계된 문제에 흥미를 잃었다. 크게 후퇴를 하고 있던 그는, 다시 읽겠습니다. 크게 후회를 하고 있던 그는 신에게만 비밀을 알리는 데에 만족할 수 없다고 결심하고 결국 1992년에 쿠바의 대간첩활동 조직에 비밀을 털어놓는다. 나일론으로 된 가방은 은신처에서 꺼내져 아바나로 옮겨진다. 그런데 쿠바 정보부는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리기 위해 법의학자가 아닌 일반 의사를 부른다.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면서 말하자면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다. 그는 손이 없는 시체라는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그것이 채의 유해라는 것을 식별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렇게 해서 인체측정위원회에 의뢰하지 않고 나일론 가방과 가방에 든 내용물을 없애버린다. 그리고 채와 관련이 있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해서 피델 카스트로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그를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래도 믿을 수 없는 반은 묻혀진 혼란스러운 이 이야기를 우리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볼리비아 현 정부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수색이 여전히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가정을 할 수도 있다. 시체를 헬리콥터에 실어 아마존 녹색 지옥 속에 내던졌을 가능성이다. 브라질에서 가까운 베니강 건너편 기슭의 정글은 빠져나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다. 하지만 바리엔토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아무리 조작을 해도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채의 신화를 막아낼 도리가 없었다. 여기서 바리엔토스는요, 지금 그는 1969년 6월 27일 헬리콥터 사고로 죽음을 맞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TMI네요. 1967년 10월 9일은 채의 실질적인 삶이 끝나고 사후에 또 다른 삶이 시작된 날이다. 그리고 새로 시작된 삶은 끝나지 않는다. 그의 새로운 삶은 생명이 돌에서 솟아난다고 믿는 볼리비아 농민들 사이에서 처음 나타난다. 그들에게는 머나먼 옛날에 티티카카 호수의 깊은 바닥에서 조물주인 비라코차가 태어났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안 조물주 비라코차는 달, 해, 별들을 만들었다. 그렇게 그는 대지에 빛을 주었다. 그런 다음 그는 잉카의 수도인 쿠스코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64km 좀 떨어진 카차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를 죽이려 했다. 바라코차와 그의 전사들은 그때 돌로 변하고서 싸움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낮이 되기를 기다렸다. 라이게라와 그 근방의 농민들은 채도 돌로 변해 다시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채가 죽었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전 세계에 퍼지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흥분한다. 그의 동생 로베르토 게바라는 허겁지겁 산타크로스로 달려간다. 물론 아르헨티나 텔레비전 방송국 기자들도 그와 함께 간다. 그는 형이 시신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형의 시신을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가져가려 했다. 그러나 이미 사라져버린 채의 시체를 볼 수가 없었던 그는 형의 죽음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에르네스토가 전투 중에 죽은 것이고
체포된 뒤에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는 갖은 애를 쓰다 보니 군은 계속해서 모순되는 내용을 발표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채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11년 전에도 이미 채가 죽었다는 가짜 발표가 난 적이 있었고, 가깝게는 2주 전에 라디오에서 또다시 그가 군의 매복에 걸려들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었다. 전 세계에서 기자들이 찾아와 진실을 알아내려고 애를 썼다. 군으로서는 대단히 성가신 일이었다. 군은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면서 기자들의 활동을 방해한다. 영국인 랄프 숀맨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소당하고 볼리비아에서 내쫓긴다. 프랑스인 미셸르 레이는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당하고 프랑스 대사는 볼리비아에 더 머물다가는 위험할 것이라는 익명의 전화를 받는다. 10월 15일 라디오 아바나와 텔레비전에서 피델은 사람들에게 채가 죽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밝히고 이를테면 납 인형으로 채의 모형을 만드는 것 같은 기만술체의 가능성을 반박한다. 1968년 6월에 피델은 그렇게도 원하던 그 유명한 일기를 손에 넣게 되었을 때 일기를 가지고 다녔던 사람이 정말로 채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된다. 그의 필체가 확실하다. 그의 필체는 쉽사리 흉내낼 수가 없다. 그의 문체, 그의 생각, 간결하게 쓰는 버릇까지 일치하고 있다. 피델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고인에 대한 칭찬을 그치지 않는다. 그는 무척이나 대담한 사람이었다.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므로 가장 어렵고 위험한 순간에 가장 어렵고 위험한 일들을 해내곤 했다. 그는 순결하고 용감하고 모든 것에 초연하고 욕심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간이었다. 채의 삶은 그를 맹렬하게 반대하는 이념상의 적까지도 감명을 받고 찬사를 할 정도로 위대했다. 그의 죽음은 이 시대의 현실에 경종을 울린다. 오늘 광료회의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채택한다. 영웅 에르네스토 게바라 대장이 볼리비아 해방군의 지휘자로서 아메리카 인민해방을 위해 투쟁하다가 전사하였다. 쿠바 인민은 에르네스토 게바라 사령관이 우리의 해방전쟁과 혁명의 강화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항상 기억할 것이다. 그의 지칠 줄 모르는 혁명활동, 공산주의 이념, 승리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아메리카 대륙 인민해방을 위한 투쟁 의지와 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은 영원히 본받아야 할 혁명적인 영웅주의와 신념의 전형이다. 그러므로 강료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첫째, 30일 동안 조기를 개항하고 오늘 자정부터 3일 동안 모든 공적인 행사를 연기한다. 둘째, 전투를 하다 영웅적으로 숨진 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이를 위해 10월 8일을 게릴라 영웅의 날로 정한다. 셋째, 후세에 그의 모범적인 삶이 길이 기억되도록 여러가지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동시에 당 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후안 알메이다 사령관, 라미로 발데스, 로엘리오 아세베도와 알폰소 시아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후안 알메이다 사령관이 맡는다. 위원회의 목적은 에르네스토 게바라 대장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주도하려는 데에 있다. 둘째, 전사한 혁명 영웅을 찬양하기 위해 혁명광장에서 엄숙히 철야를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0월 18일 20시에 모든 인민이 혁명광장에 모일 것을 공고한다. 조국이 아니면 죽음을, 영원한 전진. 18일 피델은 혁명광장으로 출발하기 앞서 텔레비전을 통해 다시 한번 게바라주의에 대한 그의 신념을 이야기한다. 채는 누구나 만나자마자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람됨, 자연스러움, 호의적인 태도, 인간성, 독창적이고 기발한 면 때문에 누구나 애정을 갖게 됩니다. 게다가 여러 면에서 많은 식견이 있어서 어떤 임무를 맡겨도 가장 확실하게 접근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채는 바로 이 대륙을 짓누르는 억압 때문에 죽었습니다. 채는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다가 죽었습니다. 채야말로 인간다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혁명의 극기, 희생정신, 투쟁의지, 혁명적인 노동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념을 가장 신선하고 순수하고 혁명적인 방식으로 실천하였습니다. 그의 가슴과 정신에는 이념의 타락이나 국수주의, 이기주의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민중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않고 나서서 숭고한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베니뇨 다리엘 알라르콘 라미네스.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는 항상 체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당시 17살의 소년. 다시 읽겠습니다. 이게 지금 베니뇨가 조사를 낭독한다. 그리고 베니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리엘 알라르콘 라미네스.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는 항상 체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당시 17살의 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조사는 피델의 조사만큼 거창하진 않지만 더 친근하고 투박한 데가 있어서 체의 추억을 더욱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볼리비아에서 그가 맡은 임무는 다른 여러 활동 조직들을 위한 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가 임무를 완수했다면 그들은 자기 나라로 잠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 다시 농부로 돌아간 그가 아바나 변두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우리를 맞이했다. 다음은 그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다. 나는 채와 근 10년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는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거울이었습니다. 그를 모범으로 삼았기 때문에 확고부동한 노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침착성을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전투가 치열해지는 순간에는 내 목숨을 지킬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하지만 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리를 잡았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의 방패가 되었던 것이지요. 1967년 5월 5일에 이를 잊을 수가 없군요. 우리는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는데 채가 내 자리에서 3m 위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내 앞에 탄약이 없는 군인 3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80m 전방에 있는 맨 앞에 군인의 다리를 쏘아 맞췄습니다. 그가 내 다리 하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나는 두 번째 있던 중위를 죽였습니다. 그가 무모하게 뛰어나왔기 때문에 망설이고 어쩌고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연이어 세 번째 군인도 쏘았습니다. 그가 너무 어려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니면 내가 죽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끝나고 나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돌아섰습니다. 채는 평온하게 파이프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내가 끼어들 틈이 없더군. 너 혼자서 잘 해낼 줄 알았지. 그 일이 있은 후 6월 25일에 채는 내게 소리쳤습니다. 총 쏘지 마라. 그들은 위험하지 않아. 우리를 보지 못했어. 그는 우리가 총을 쏘려는 것을 여러 번 제지하였습니다. 쓸데없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거지요. 확실히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군인을 없앨 수 있었을 겁니다. 멀리 보고 그가 우리를 공격할 사람인지 무고한 사람인지를 판단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는 배낭들 하며 땀과 때로 절은 껍질을 거북이 등딱지처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동아줄로 대충 만든 신발 속으로 비집고 들어온 선인장 가시에 수도 없이 찔렸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끼어들어 왔습니다. 그래도 채는 포로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일생은 값을 정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러시아와 미국이 달 착륙에 성공하기 전에 이미 우주 전체를 포함하는 넓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베니뇨에게 채의 어머니이자 다시 읽겠습니다. 베니뇨에게 채의 이미지나 채의 이야기 중에 특별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질문을 받은 그는 한참을 생각했다. 볼리비아에 있을 때 야영지에서 채가 우리에게 정치와 관련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는 모든 게릴라 대원들이 볼리비아 사람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페루를 해방시키려고 했다면 우리 모두가 페루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일랜드 해방 투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의 투쟁은 라틴 아메리카, 베트남 민중들의 투쟁과 같다. 모든 투쟁이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적이 바로 제국주의다. 그런 다음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태양을 향해 당당하게 가슴을 펼 수 있어야 한다. 태양은 인간을 불타오르게 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준다. 고개를 숙인다면 그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제2사상과 지식에 고무된 프랑스 출신의 젊은 용병은 북아메리카의 속박에서 라틴 아메리카를 해방시킬 은밀한 계획을 훌륭히 수행할 기회를 잡았을까? 3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1970년 1월 24일 J.J. 토레스에 의해 특사로 풀려난 레지 드브레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대자연 속에 고립된 50여 명의 게릴라들은 절제하는 태도와 천성인 쾌활함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3억에 가까운 대륙의 민중들을 해방시키는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를 꿋꿋하게 밀고 나갈 수 있었다. 라틴 아메리카만의 특수한 역사적 모순을 공부한 사람들만이, 그리고 어떻게 소수의 사람들이 피사로와 코르테스를 앞세워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또 다른 소수의 사람들이 볼리비아와 산마르틴을 앞세워 대륙의 절반을 해방시킬 수 있었는지 기억하는 사람들만이 최소한의 원칙을 세우고 있는 이런 종류의 야망을 조롱하는 일이 사려 깊지 못하다는 것을 안다. 1967년 터무니없으면서도 당당해 보이는 이 야망은 설계도처럼 직각으로 그려진 지도나 상세하고 잘 정리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즉흥적인 꿈이나 허공 위에 지은 이상향은 더더욱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피델의 군사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라울의 부대가 피델의 군대에서 떨어져 나갔다. 오리엔테 지방의 북부에서 두 번째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였다. 뒤이어 산티아고 주변에서 알메이다의 부대가 1958년 8월에는 라스비아스를 향해 가기 위해 최의 부대와 까밀로의 부대의 힘이 떨어져 나갔다.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냥카 우아수의 부대도 이런 식으로 파견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부대의 힘이 정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거기서 떨어져 나온 작은 부대가 코참바 북쪽에 있는 차파레의 볼리비아 제2전선으로 향하고, 연이어 다른 부대가 라파스의 북쪽에 있는 알토베니에서 제3전선을 형성하였다. 두 부대는 이미 게릴라 부대 내부에서 정한 임무를 알고 있었다.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이루는 세 전선은 볼리비아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었다. 두 번째 시기가 오면 그곳에서 또 여러 부대가 떨어져 나와 이웃 나라로 향할 참이었다. 페루로 가는 부대에는 모 부대에 속한 페루 동지들을 중심적으로 배치하고, 페루 남서쪽에 있는 아야쿠초 지방에 이미 만들어진 게릴라 기지에 합류하게 할 참이었다. 아르헨티나 방향으로는 대부분 아르헨티나 사람으로 이루어진 다른 라틴 아메리카 부대가 이동할 터였는데, 거기에는 앞서의 부대보다 확실히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끼어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분명히 체가 그 부대를 맡기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절대 잊을 수 없는 아르헨티나는 쿠바와 함께 체가 가슴에 품은 큰 고향이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마음에 담아두었던 꿈이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가 행동하고 나아가고 때로 방향전환을 하기도 하는 모든 행위의 비밀스러운 진짜 목표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체는 당장에 권력을 잡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행동의 수단으로 구체화된 민중의 권력을 위해 성결되어야 할 것이 자율적이고 유동적인 군대였다. 체는 무장폭동 가담자의 습성, 이를테면 동시대 군부 쿠데타의 파퓰리즘 성향을 완전히 버렸다. 이것은 마르크스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되살리기 위해서였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플로레타리아 혁명은 단순히 완벽하게 만들어진 국가라는 조직과 손을 잡는 것일 수는 없다. 그것은 부르주아 국가의 군사와 관료 조직을 해체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볼리비아 게릴라 부대에서는 당통이라고 불리던 레지 드브레는 여기까지가 이제 위에까지가 레지 드브레의 진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설입니다. 볼리비아 게릴라 부대에서는 당통이라고 불리던
레지드브레는 상황이 군사혁명이 일어나는데 유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농민들에게 이미 토지개혁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민들은 게릴라 투쟁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게다가 볼리비아 정글의 생활 여건은 쿠바의 산악지대보다 훨씬 더 불리하였다. 이것은 농민들이 투쟁에 잘 참가하지 않은 큰 이유가 되었다. 게다가 볼리비아 공산당은 위험한 사태에 직면하기를 기피했기 때문에 체는 그가 원하던 대로 안데스 산맥을 거대한 시에라 마에스트라로 바꿔놓을 수 없었다. 드브레는 연이어 이렇게 말한다. 피델은 체가 좀 더 있다가 볼리비아로 떠나기를 원했다. 좀 더 완벽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체가 그곳으로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는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었던 것일까? 게다가 순교자가 되었다는 충동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의 행동에는 체념이 깃들여 있었다. 힘있는 광부 조합에 의지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체는 전술적인 문제와 지역적인 문제의 중요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볼리비아 농민들에게 체와 쿠바인들은 이방인이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실제로 나는 종종 우연히 가장 큰 역할을 할 때가 있다고 여긴다. 만약 그가 10월 8일 부상을 당했다면 또 그가 부상을 당하지 않고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이 확실하다고 했어도 아무튼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견뎌냈던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내게 가장 놀라운 점은 라파스의 수동적인 태도이다. 물론 공산당이 그를 죽게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그를 반대하는 조직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아바나에서 총지휘를 하는 피델과 전장에서 총을 들고 있는 체의 계획이 어디까지 진척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성공했다면 체는 권력 따위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것이고 피델은 라틴 아메리카의 황제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체는 좌우 양쪽 진영 모두에게 매우 위험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그는 두 진영에서 공격을 받았다. KGB나 CIA는 같은 사냥감을 두고 각기 다른 이유로 추적을 했다. CIA는 드러내놓고 자신들이 직접 조직한 볼리비아 순찰대와 함께 그를 추적했고 KGB는 체가 비행기로 도착할 시간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손을 쓰려 했다. 하지만 체의 행동은 중단되지 않았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체를 따르는 사람들 60여 명의 볼리비아인들, 칠레인 6명, 아르헨티나인 4명, 페루인 2명, 브라질인 2명이 게릴라 부대에 가담하기 위해 그들의 스승인 체의 생각을 지지한다고 선언하며 1970년 7월에 ELN에 가입한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불투명한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책을 버리고 총을, 편안한 삶을 버리고 혁명의 유랑을 선택했다. 제국주의의 착취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맞서 싸우다가 죽기로 결심했다. 체의 순수성,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꿈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꼬르다가 사진을 통해 널리 알려진 그의 매력은 다시 읽겠습니다. 꼬르다의 사진을 통해 널리 알려진 그의 매력은 무기력해진 유럽의 젊은이들을 일깨웠고 1968년 5월 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다. 바다와 대지 위에 체라는 혁명의 태양이 떠오른다고 쓰여진 깃발이 펄럭였다. 오랫동안 전설에 가려져 있던 인간 에르네스토 게바라가 쟁기를 끄는 별과 같은 선구자를 찾는 젊은이들에게 이제 돌아왔다. 스웨덴의 기와한 독일인 페터 바이스는 이렇게 주장한다. 기독교의 비극은 전 세계를 기독교화하지 않은 데서 생겨났다. 체는 이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열광케 했다. 아마도 젊은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마르크스주의자인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에게 어울릴 수 있다고 해도 무신론자인 에르네스토 게바라를 수염난 팔레스티나인과 비교하지는 말자. 오히려 라틴 아메리카의 돈키호테라는 이름이 그에게 어울릴지 모르겠다. 루이스 라반데이라는 이렇게 말한다. 체는 사제들과 교류가 많았습니다. 그는 사제들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의 태도와 권력에 대한 기독교 이론을 놓고 토론을 벌이곤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뒤를 이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여호수아에 대해 심한 질투심을 느꼈을 때 권력을 포기했습니다. 체가 생각하기에
모세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권력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덕적 입장의 중심적인 견해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서구 사람들 대부분의 행동을 특징짓는 것은 개인주의다. 그 개인주의에 빠져든다면 거기에는 도덕이 있을 수 없다. 도덕은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런 생각을 통해 게바라 대장은 유대, 그리스도교를 절충한 사상의 한복판에 도달했던 겁니다. 체는 지나치게 진지하고 매사에 답을 하려드는 정치가들의 버릇을 비웃었지요. 이런 태도는 종국에는 자신에게 오류가 없다는 믿음으로 향하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그의 절제는 자기 과신이라는 습성에 대한 부단한 자기 통제를 근거로 했지요. 앙투안 블롱댕은 인간은 꿈의 세계에서 내려온다고 말했다. 체가 볼리비아 밀림 속 나무에다 지상에서 마지막 순간을 예감하는 이 말을 새겼을 때 그는 다시 꿈의 세계로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다. 자신의 위대한 조상들의 여신 파차마마와 자신의 별 사이에 주저없이 올라앉은 채는 고양이 목숨 같은 7번째 생을 끝마쳤다. 여기 지금 맨 위에 있던 앙뚜안 블롱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922년부터 1991년 프랑스의 문필가, 반수능주의와 관습 파괴 정신이 깃든 글을 썼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그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 소련은 내부에서 붕괴하고 공산주의는 자폭하고 있다. 쿠바는 단단히 앙심을 품은 엉클샘에게 봉쇄당한 채 비장하게 대항하고 있다. 그의 옛 동지 피델 카스트로는 점점 더 고집스러워졌고 물과 섬을 연결하는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옛 동지 피델 카스트로는 점점 더 고집스러워져서 묻과 섬을 연결하는 뗏목들을 섬에서 멀어지게 하는 바람과 물결에 맞서서 마지막 공산주의자로 남기를 원한다. 체 게바라의 후예들로 이루어진 세상은 분명히 유토피아였을 것이다. 그런 세상은 정복자의 너그러움과 그가 품었던 이웃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을 절대로 앗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럭저럭 일상의 균형을 잡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리 체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의 삶은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내면에 있는 부드러움과 강함은 잘 섞여서 너그러움이라는 하나의 돌이 되었다. 악마처럼 밤낮으로 그의 가슴을 휘젓고 다니던 천식은 오히려 고귀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로 바뀌었다.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았던 이상주의자의 삶은 곧 파스칼의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에 존재한다는 말을 상기시킨다. 의사, 게릴라, 작가, 시인, 군대의 지휘관, 대사, 장관으로 또 다시 잠시 동안은 한 가정의 아버지로 살았던 체는 인간이라는 완전한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존재였다. 사춘기 시절 럭비의 골포스트만큼이나 거대한 그의 휴머니즘은 그로 하여금 지독한 가난과 지나친 부유함을 없애고 삶의 균형을 회복시키기 위해 투쟁하고 목숨을 바치게 만들었다. 인간이 권력의 자비에 매달려 사는 사회가 아니라 공적인 생활의 중심에 있게 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그는 맹세했다. 그리고 테러리즘은 어떤 방식으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결정된 혁명운동에 대해 반감을 품게 할 수 있는 부정적인 형식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스트린드버그의 말에 대한 대답으로 진실만이 당당하다는 말이 체에게는 제2의 피부처럼 붙어 다닌다. 그 말에 대해 체의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한다. 에르네스토는 진실에 열광적이었습니다. 진실은 그의 환상이었지요. 전투할 때는 냉정했고 혁명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는 굽힐 줄 몰랐던 만큼 그 아이는 더할 나위 없이 부드럽고 유머가 넘치는 아이였지요. 사람들은 더러 체를 자유분방한 무정부주의자로도 하지만 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영혼의 순례자였다. 사랑이 담긴 희망을 내보였고
타인의 삶을 개선시키려는 격렬한 의지를 가지고 타인의 삶에 관련된 것들에 무한한 관심을 보였다. 그러기 위해 그는 투쟁을 선택하는 용기를 보였다. 그가 모든 진실된 인간은 다른 사람의 뺨이 자신의 뺨에 닿는 것을 느껴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함께 한다는 것을 뜻한다. 체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의 고통까지 함께 했다. 인류의 세 번째 천년이 시작되는 시기에 잊지 않아야 하는 바로 그 휴머니즘의 전도자였다. 별이 없는 꿈은 잊혀진 꿈이다 라는 폴 엘리아르는 말했다. 다시 읽겠습니다. 별이 없는 꿈은 잊혀진 꿈이다 라고 폴 엘리아르는 말했다. 별이 있는 꿈은 깨어있는 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눈을 크게 떠야 한다. 채는 한 번도 눈을 감아본 적이 없었다. 네, 이어서 옴기니의 말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스페인에서 채라는 단어는 가벼운 혹격 정도로 여겨지는 평범한 말이지만 게바라라는 성이 붙는 순간 그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온다. 1928년 아르헨티나 출생 의사에다 혁명가, 게릴라 전술가, 쿠바 국립은행 총재, 산업부 장관, 외교관에다 뛰어난 저술가로서 보통 사람이라면 일생에 단 한 가지도 이룰까 말까 한 다양한 일들을 그것도 39년이라는 짧은 생에 이뤄낸 사람. 옴기니가 채 게바라를 처음 알게 된 것은 1983년 말이었다.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당시만 해도 쿠바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고 멀게만 느껴진 나라였다. 그해 공산권인 쿠바에서 열린 세계 여자 배구 대회를 우리나라 TV 사상 처음으로 중계한다고 해서 떠들썩했다. 그리고 그 경기가 열린 체육관의 정면 벽을 커다랗게 장식한 포스터에 박힌 인물이 바로 채 게바라였다. 베레모를 쓴 그 유명한 모습을 처음 접한 사람은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 역시 무척이나 강렬한 인상을 받았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스페인어를 공부한다는 학생들조차도 채 게바라라는 인물에 대해 전혀 무지한 형편이었다. 1980년대라는 아무런 상황을 고려한다 해도 채 게바라에 관한 자료는 너무나 빈약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1997년 10월에 갑자기 채 게바라라는 이름이 버젓이 우리나라 공중파 TV에까지 오르내리게 되었다. 그 해는 채 게바라가 볼리비아 산중에서 사망한 지 30주기가 되는 해로서 서구에서는 채 게바라 열풍이라 할 만큼 바야흐로 그에 관한 새로운 조명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을 때였다. 그러나 채의 이름을 딴 시계, 심지어 맥주까지 등장하는 놀라운 자본주의의 위력을 보면서 우려의 눈길을 보냈던 사람들이 그쪽에도 적지 않았던 모양이다. 당시에 채를 다룬 서구 언론 중 상당수가 채를 상업화하고 신비스러운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데 대해 냉정히 돌아보고 올바른 시각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프랑스 언론인인 장 꼬르미에가 쓴 이 책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읽어보아야 할 책이다. 저자 장 꼬르미에는 파리지앵을 비롯한 프랑스 유수의 언론 매체에 글을 쓰고 있는 저명한 언론인이다. 1995년 초판이 발간되자 화제를 모았던 이 책에 대해 수많은 서평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는 전사 그리스도, 베레몰슨 제임스 딘이라는 등 채 게바라에게 더 씌워진 신비로운 이미지 뒤에 감추어진 인간 채 게바라의 참모습을 되살리려는 저자의 시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많다. 그간 쏟아져 나온 채 게바라 관련 서적 중에서도 이 책이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야 말할 것도 없고 게바라가 활동했던 라틴 아메리카나, 유럽에서도 게바라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냉철한 저작물이 그만큼 드물었던 것이다. 이 책의 미덕은 무엇보다 10년이 넘는 준비를 통해 얻어진 풍부한 자료들이다. 가끔은 도를 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채에 대해 열렬한 애정을 숨기지 않는 저자는 채 게바라의 제2의 조국이랄 수 있는 쿠바는 물론 채 게바라가 게릴라 투쟁을 벌였던 지역을 몸소 답사하는 열성을 보였다. 그리고 채의 일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했던 맏딸 일다 가로열고 일디타와 청소년 시절의 꿈과 이상을 공유했던 친구 알베르토 그라나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이 책을 완성하였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 책은 역사서도 아니고 정치적 저작물도 아니다. 채 게바라의 게릴라 전술의
전술을 논한책이나 경제정책, 외교정책을 다룬 책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오히려 소설처럼 술술 읽히는 한편의 아름다운 논픽션에 가깝다고 해야겠다. 따지고 보면 체 게바라라는 인물의 삶 자체야말로 그 어떤 소설보다도 극적인 한편의 소설이 아닌가 싶다. 게바라를 그 시대의 가장 완전한 인간이라고 한 샤르트르의 평가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말은 다시 읽겠습니다. 자신이 맡은 그 많은 인물을 체 게바라 이상으로 완벽하게 해낸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아버지인 에르네스토 게바라의 표현을 빌면 진실에 대한 광적인 애정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른다. 역설적에게도 체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은 이런 완벽주의, 자신이 행하는 일들 속에서 자신의 신조와 배치되는 일체의 경우와 타협하지 못하는 그러한 완고함에서 찾아지는지도 모른다. 작가이자 역사가인 앤드류 싱클레어가 지적했듯 체 게바라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는 그는 자신의 생각을 실현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생각을 스스로 실현시켜 나갔던 것이다. 이 책이 제 아무리 애정을 갖고 쓰여진 책이라 해도 체 게바라라는 한 인간의 장점과 단점을 찾아내는 것은 독자 각자의 몫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사회주의가 붕괴된 것이 도대체 언제인데, 더군다나 무장투쟁을 하겠다고 밀림에 들어간 한 게릴라 지도자의 얘기가 과연 우리 시대에 무슨 울림을 줄 수 있느냐고. 그러나 시대는 변해도 진실은 영원하다. 누추해질 대로 누추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지극히 완벽하고 치열하게 살다간 한 인간의 드라마 같은 삶의 이야기는 현실에 안주하고 사는 우리에게 폭풍 같은 충격을 던질 것이다. 때로는 체가 남긴 이런 한마디가 신선한 청량제처럼 정신을 번쩍 들게 할지 모른다.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 김미선. 네, 이렇게 해서 책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지명이나 인명을 읽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여러 인물의 목소리를 최대한 가깝게 내보려고, 다양하게 내보려고 했으나 실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상당히 많은 그 사진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책에. 그래서 이 사진을 책을 읽기 전 혹은 책을 읽고 난 후에 보게 된다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긴 책 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삶에 한 번은 알아둬야 될 체 게바라의 삶을 가슴으로 품었다고 생각하시고 긴 독서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책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